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하나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부 손혜진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에게는 4살 터울의 남동생, 즉 제게는 시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요. 시동생은 소규모의 스포츠 관련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점잖고 차분한 제 남편과는 달리 시동생은 괄괄하고 거침없는 성격이었어요. 저는 시동생하고는 딱히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서하고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동서가 워낙 애교 많고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형이긴 하지만 시동생보다 결혼은 더 늦은 편이었어요. 결혼은 시동생네가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동서가 저보다 훨씬 친한 편이었죠. 저는 원래 성격이 숫기가 없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시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영 어렵고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그런 제 성격을 이해해서인지 중간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며 저를 도와주었고 시부모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었죠. 참 고맙게도요. 제가 시부모님 선물을 사가면 동서는 옆에서 와, 어머님, 아버님,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형님이 센스 너무 좋으시다. 이거 요즘 없어서 못 쓰는 건데. 라며 과장스럽게 분위기를 띄워주었습니다. 명절 때 부엌에서 전 부치고 음식을 장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준비를 하면서도 형님이 다 준비하시고 저는 옆에서 거들기만 했어요. 형님 손맛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라며 언제나 모든 공을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과 잘 친해질 수 있도록 또 시부모님이 저를 좋게 봐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배려해 준 것이었죠. 성격도 너무 좋고 싹싹하고 저도 그런 동서가 참 좋더라고요. 저는 저희 남편에게도 시동생은 진짜 결혼 잘한 거다. 동서같이 저렇게 예쁘고 착하고 싹싹한 여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종종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서는 어느새 저에게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아주 소중하고 의지가 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화목해 보이는 동서 부부에게도 남모를 큰 아픔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병원 검사 결과 시동생의 정자 운동성 저하 문제와 동서의 난소 문제 등 양측 모두에게 임신을 방해하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았고 두 사람도 아이를 갖기 위해 시험관 시술까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더군요. 저는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아이가 생겼는데 동서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면서도 또 임신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은근한 압박도 스트레스였을 테고요. 아이를 간절히 원하던 동서는 반복되는 시험관 실패에 지쳤고 결국 시동생과의 상의 끝에 아이 없는 삶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말은 좀 홀가분하다고 했지만 아쉬워하는 동서의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동서라면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동서는 대신 저희 딸을 누구보다 예뻐하고 다정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런 동서를 볼 때면 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꼭 기적처럼 시동생네 부부에게 예쁜 천사가 찾아와 주기를 매일 밤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엉뚱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죠. 한동안 서로 바빠 개인적인 연락은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급히 동서네 집을 찾아갔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저를 맞이한 동서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항상 생기 넘치고 통통했던 동서의 얼굴은 마치 뼈만 남은 사람처럼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밑은 퀭하게 패여 있었거든요. 동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동서는 서러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동생이 회식 때 직원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가 그곳에서 어떤 여자와 눈이 맞아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신감의 동서는 시동생과 죽일 듯이 싸우고 짐까지 쌌지만 시동생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싹싹 빌며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처절한 사죄에 동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를 겨우 용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했다고 해서 상처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죠. 동서는 그 충격으로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해 살이 미친 듯이 빠졌고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다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서 괜찮아? 용서할 수 있겠어? 그 상간이하고는 완전히 끝났다고 하니까 한 번은 넘어가 주려고요. 근데 제가 이걸 묻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배신감이 너무 들고 힘드네요. 서글프게 우는 동서의 등을 쓰다듬으며 저 역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예쁜 와이프를 두고 바람이라니 시동생이 너무 밉고 원망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당사자인 동서가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이상 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일이 조용히 지나가고 동서의 상처도 아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시동생이 동서에게 잘하고 살면 동서의 상처도 점차 아물지 않겠나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것은 저와 동서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그 일로부터 딱 6개월 뒤 시댁을 뿌리채 뽑아버릴 거대한 폭탄이 터지고 말았거든요.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그 내연녀가 임신을 한 몸으로 시동생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내연녀는 도저히 뱃속의 아이를 지울 수 없었다면서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우며 살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뻔뻔한 변명과 함께 시동생과 시부모님 앞에 나타난 거죠. 그런데요, 더 경악스러운 것은 시동생의 태도였습니다. 불륜으로 아내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대못을 박아놓고도 막상 내연녀가 자기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 그쪽으로 마음이 더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동서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새 살림을 차리겠다고 한 거예요. 저희 남편도 이건 아니라며 시동생을 말렸지만 차마 내 핏줄을 저버릴 수는 없다며 내연녀에게 가기로 결정을 했다더군요. 뭘 잘했다고 적반하장으로 동서에게 이혼 요구까지 하면서요. 그러면서 동서에게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내연녀와 따로 나가서 아이 키우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짓거리였죠. 저희 남편도 시동생에게 뭐라고 하고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내연녀에게 푹 빠진 시동생은 자기 형 말도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동서는 너무 힘들어했고 가뜩이나 비쩍 마른 몸이 갈수록 야위어져 갔습니다. 저만큼은 동서의 편이 되어 어떻게든 동서를 지켜주려 했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겠나요? 게다가 시부모님마저 철저히 동서를 배신했죠. 시부모님은 상가 건물을 소유한 상당한 알부자셨는데 저한테는 딸 하나밖에 없다 보니 내심 아들 손자를 몹시 기다리시던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내연녀가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고 하자 시부모님은 핏줄을 외면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며느리인 동서를 철저히 외면하고 이혼을 종용했거든요. 위자료를 챙겨줄 테니 나가라며 이혼을 종용하는 그 잔인한 모습에 제가 더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믿었던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철저하게 외면받은 동서는 결국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합의이혼 도장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미련 없이 시댁과의 인연을 끊고 떠나버렸죠. 동서가 떠나던 날 저는 그녀를 안고 한참을 미안하다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동서. 형님이 뭐가 미안해요. 제 남편이 바람핀 거고 시부모님이 이혼해달라고 한 건데. 저는 괜찮아요. 이게 제 팔자인가 보죠. 도련님, 분명히 후회할 거야. 동서 같은 아내를 버린 벌 분명 받을 거고.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는데요, 뭐. 저도 보란 듯이 잘 살 거예요. 그래, 동서. 잘 생각했어. 보란 듯이 정말 잘 살아. 고마워요, 형님. 형님도 늘 건강하세요. 저희 한 번씩 연락해요. 동서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며 씩씩하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동서가 떠나자마자 그 철면피 같은 내연녀가 떡하니 둘째 며느리 자리를 들어차고 앉았습니다. 제 눈에는 너무 얄밉고 눈에 가시였죠. 그리고 얼마 후 그 내연녀는 보란듯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둘째 아들 부부가 불륜이라는 과거가 있다는 걸 내심 찜찜해 하시면서도 또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는 껌뻑 죽으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저희 집에도 딸 하나뿐이다 보니 귀한 손자라며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시부모님의 사랑은 온통 그쪽으로 쏠렸죠. 내연녀는 특유의 여우 같은 애교와 가식으로 시부모님의 혼까지 쏙 빼놓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남편도 시동생이 동서와 이혼을 생각할 때는 뜯어말렸지만 막상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젠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지 가족으로 금방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배신감이 느껴졌죠. 시동생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었는데 마치 처음부터 부잣집 사모님인 것 마냥 행세하면서 돈도 펑펑 잘 쓰고 다니더라고요. 솔직히 제 눈에는 그런 것도 다 안 이뻐 보였습니다. 어쩜 저렇게 뻔뻔하지? 내연녀 주제? 그 생각밖에 안 들었죠. 이 가족들이 전부 저 여자를 둘째 며느리로 받아들였지만 저 혼자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연녀를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죠.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가 건네는 인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말도 섞지 않겠다 생각했고 당연히 동서라는 호칭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르기 싫고 그런 여자와 동서지간인 것도 싫었거든요. 처음엔 저한테도 형님 알랑방구를 꼈지만 제가 적대시한다는 걸 알자 그 여자도 저를 경계하며 이간질을 일삼더라고요. 시동생에게도 제 욕을 하고 시부모님에게도 은근하게 제 뒷담을 하면서요. 시동생은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 집보다 여유가 많았는데 자기 집이 돈이 많으니 부러워서 저러는 거다. 손윗사람답지 않게 동생네를 시샘하고 질투하는 게 무섭다고 하면서요. 그런 소리를 전해 들은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시부모님도 이제는 그냥 가족으로 인정하라며 저한테 한 소리 하셨지만 저 혼자서는 꿋꿋이 그런 내연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모른 채 했습니다. 그 내연녀가 제 뒷담도 열심히 한 덕분에 시동생네와 저희 부부 사이도 많이 소원해졌고 시부모님도 저한테 융통성 없다고 사람이 너무 꼿꼿한 척 굴면 안 되는 거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나중엔 남편도 그냥저냥 적당히 지내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뭐라고 하든 그 여자를 절대 동서로 인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게 약이 올랐는지 그 여자는 나중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제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형님은 왜 맨날 그렇게 뚱하고 표정이 어두우신 거예요? 친정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으신가? 형님, 표정 좀 푸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형님 표정 어둡다고 걱정하고 그러시던데요?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대놓고 저를 비아냥거리는 태도에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똑바로 그녀의 눈을 쳐다보며 맞받아쳤죠. 무슨 소리예요? 나 웃음 많은데. 근데 전에는 시댁 오면 웃을 일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도무지 웃을 일이 없고 인상만 찌푸려지네. 왜 그럴까?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자꾸 눈에 띄어서 그런가? 제 서늘한 한마디에 내연녀의 얼굴은 똥 씹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왜들 그러냐며 저희를 말렸고 시동생마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지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콧방귀 끼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내연녀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저희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좋았죠. 말 섞기 싫었는데 자꾸 말 거는 게 귀찮았던 참이니까요. 내연녀가 시부모님을 자기 편으로 열심히 만든 덕에 시댁에 가면 저는 남편하고 얘기하는 거 말고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저 보란듯이 더 시부모님하고 친한 척하고 난리부르스를 치더라고요. 제 자존심에 그리고 전 동서에 대한 정이 있는데 내연녀랑 시시덕거리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렵 저는 그 오만하고 뻔뻔한 내연녀를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기막힌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칠순을 앞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시댁 본가에 모여 생신상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아침알을 두르고 전을 부치며 음식 장만을 하고 있었는데 내연녀는 아이 핑계를 대며 방에 쏙 들어가 나오지 않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슬그머니 마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엌에 튀김가루가 다 떨어져 가던 참이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대충 벗어두고 튀김가루를 사기 위해 근처 슈퍼로 향했죠. 그렇게 대문을 지나고 나니 담벼락 너머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 잔뜩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내연녀였습니다. 평소 시부모님 앞에서 콧소리를 내가며 사근사근하게 굴던 목소리와는 180도 다른 독이 바짝 오른 살벌한 목소리였죠. 저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담벼락 뒤에 숨어 그녀의 통화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돈 보내줬잖아. 그만 좀 해. 애 책임지기 싫다고 도망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협박질이야? 내가 보내준 돈으로는 부족해? 자꾸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애 책임지기 싫다고 도망칠 땐 언제고 내가 보내준 돈. 내연녀의 대화를 엿듣는 순간 경악하고 말았죠. 사실 저는 그 여자가 낳은 아기를 볼 때마다 마음속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찜찜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동생은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고 짙은 편이었고 내연녀 역시 성형을 한 것 같긴 했지만 어쨌든 눈, 코, 입이 크고 피부가 하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는 두 사람 중 그 누구의 얼굴도 닮지 않았더라고요. 피부는 까무잡잡했고 눈은 아주 작고 가로로 찢어진 듯한 형태였으니까요. 흔히들 갓난아기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고 하지만 100일이 지나고 돌이 다 되어가도록 아기는 시동생과 내연녀의 특징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전 동서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던 이유가 전 동서의 문제도 있지만 시동생의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도 사실 석연치 않았죠. 그저 혼자만의 의심으로 치부하고 넘겼는데 방금 전 내연녀의 통화 내용과 겹쳐지며 하나의 명확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시동생의 친자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요. 내연녀는 진짜 애아빠가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치자 시동생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그 진짜의 아빠라는 인간이 협박을 하고 있고 내연녀는 그 입을 막기 위해 시동생의 재산을 뒤로 빼돌리는 것 같았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시댁으로 가 말하고 싶었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어요. 제가 증거도 없이 폭로를 한다면 저 여자는 눈물 콧물 짜며 부인하면서 오히려 저를 질투에 눈이 멀어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몰아세울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일단 슈퍼에서 튀김가루를 사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내연녀는 좀 전까지 목청 높이며 통화할 땐 언제고 아무 일도 없었던 양 하하호호 시부모님 옆에서 알랑방구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거실에서 과일을 먹고 있을 때 아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썼지만 그날은 다가가 달래주는 척을 했어요. 시부모님도 첫째가 웬일이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내연녀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아이가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재빨리 빼서 제 주머니 속에 챙겼죠. 아기는 젖꼭지가 없어지자 크게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당황한 척하며 어머 공갈 젖꼭지가 어디로 떨어졌지? 소파 밑으로 들어갔나? 라며 둘러댔습니다. 내연녀는 짜증을 내며 가방에서 새 젖꼭지를 가져와 아기에게 물렸죠. 그렇게 1단계 미션을 성공한 저는 시동생이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직후를 노렸습니다. 세면대에 놓여있던 시동생의 칫솔을 슬쩍 비닐 지퍼백에 담아 제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죠.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심장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이 밝자마자 그 두 가지로 친자확인 검사를 의뢰했죠.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 피가 마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저는 종이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글씨를 보고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내연녀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음에도 뻔뻔하게 시동생을 속여 사기 결혼을 감행한 것이 확실했죠. 저는 이 엄청난 폭탄을 주고 먼저 전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 힘들어하던 동서는 작은 디저트 카페를 차려 자신만의 삶을 씩씩하게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저를 만난 동서는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지만 제가 가방에서 꺼낸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보는 순간 경악으로 얼어붙고 말았죠. 형님, 이게 대체 뭐예요? 아기가 그 인간 핏줄이 아니라고요? 결과지를 든 동서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지난 주말 시댁에서 내연녀의 통화를 엿들은 일부터 시작해 몰래 공갈적 꼭지와 칫솔을 훔쳐 검사를 의뢰한 과정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이 결과지 들고 당장 시댁으로 쳐들어가서 터뜨릴까 싶어. 그럼 한바탕 난리가 날 텐데. 동서 피눈물 흘리게 만든 거 생각하면 난리 정도야 뭐. 동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젓더라고요. 아니에요, 형님. 형님이 직접 나서면 안 돼요. 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형님이 이 결과지 들이밀면 그 여자는 남의 유전자 검사를 불법으로 몰래 했다느니, 형님이 시기해서 이를 꾸몄다느니 엉뚱한 쪽으로 물고 늘어질 게 뻔해요. 형님만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동서의 말은 냉정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이대로 모른 척 덮어둘 수는 없잖아. 제가 얘기할게요. 어차피 저는 그 집안이랑 완벽하게 남남이 된 사람이에요. 난리가 나도 잃을 것도 없고요. 동서는 저까지 덩달아 시댁 식구들과 불편해질까봐 본인이 터뜨리겠다고 했습니다. 동서의 눈빛에는 그동안의 억울함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렇게 며칠 뒤 동서는 시동생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이혼한 전처의 전화에 당황하면서도 전화를 받았고 동서는 담담하게 말했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이혼한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흥신소 써서 그 여자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 뭐? 너 지금 다 끝마당에 무슨 분탕질이야. 참나, 내가 말 안 해주면 당신이야말로 애먼짓하고 살 뻔한 줄이나 알아. 그 여자가 낳은 애 얼굴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당신 얼굴 조금이라도 닮았는지. 뭐라고?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여자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한번 확인해보라 이 말이야. 시동생이 어이없다는 듯 욕설을 내뱉자 동서는 코웃음 치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고 했습니다. 믿기 싫으면 믿지 마. 근데 나 같으면 그 아이 친자 검사부터 해보겠어. 그리고 당신 명의 통장이랑 장부도 샅샅이 뒤져보고. 나중에 남의 새끼 키우면서 전 재산 다 털리고 피눈물이나 흘리지 마. 동서는 할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은 말도 안 된다며 열불을 냈지만 동서가 던진 의혹의 씨앗은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제대로 꽂혔나 보더라고요. 사실 시동생 본인도 아이가 클수록 자신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생각에 내심 찜찜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내연녀가 친정부모님 병원비나 친척들 핑계를 대며 이래저래 돈을 요구했던 일들도 떠오르기 시작한 모양이었고요. 결국 시동생은 아기가 자는 사이 머리카락을 뽑아 몰래 친자 확인 검사를 접수한 모양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몰래 의뢰했던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당연하게도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연녀가 수개월에 걸쳐 야금야금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시동생은 곧바로 사설 탐정을 고용해 내연녀의 뒷조사까지 철저하게 파헤쳤습니다. 내연녀는 시동생과 처음 만났을 당시 미술을 전공하고 휴학 중인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과거는 유흥업소 출신의 여종업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진짜 친부는 내연녀가 일하던 업소에서 함께 일하던 웨이터였고요. 진짜 애아빠인 웨이터가 아이를 책임지지 않자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불륜관계를 이어오던 시동생을 속여 결혼을 감행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조강지처를 내쫓고 들어온 여자가 남의 핏줄을 자기 핏줄로 속인 것도 모자라 돈까지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직면한 시동생은 분통이 터졌겠지만 이미 늦었죠.
술에 잔뜩 취해 눈이 뒤집힌 시동생은 내연녀와 큰 싸움이 있었고 집안의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난투극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탄로난 그 내연녀는 시동생이 난리치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른 뒤 시동생을 폭행죄로 고소해버렸습니다. 시동생 역시 내연녀와 진짜 애아빠를 상대로 고소하며 맞불을 놓았고요. 뒤늦게 이 모든 기막힌 진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충격에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죠. 그렇게 혼인신고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시동생네는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거리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가족이 서로 고소를 당하고 난리가 나는 바람에 제 남편 역시 덩달아 변호사 사무실을 쫓아다니며 며칠 동안 골머리를 앓아야 했고요. 어느 날 저녁 파김치가 되어 퇴근한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아 씩씩거리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뭐 그런 독사 같은 년이 다 있는지. 정수저 미친놈도 그래. 어떻게 저런 꽃뱀한테 홀려서 남의 애 키우고 돈까지 야금야금 털려? 재수씨같이 착한 여자 내쫓고 들인 여자가 고작 저런 사기꾼이라니. 우리 집안이 어쩌다 이 꼴이 됐는지. 저는 남편의 면전에 대고 말했죠. 어쩌다 이 꼴이 되긴. 어머님 아버님 다 동조해서 동서 이혼시키려 하고 당신도 그냥 그 여자 받아들였잖아. 다 자초한 거지 뭐. 그 말에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아니, 다 큰 동생이 결정하는 건데 내가 뭐라고 해 그럼. 지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했는데 내가 말린다고 말려줘? 그래도 그렇지. 그런 여자를 동생 하나로 받아들이는 건 괜찮아? 하긴 뭐 도련님도 그나물에 그 밥이긴 하지. 조강지쳐 버리고 그런 여자 선택했을 때 이런 일 날 줄 알았어. 핏줄 타령하면서 동서한테 이혼하라고 한 아버님 어머님도 똑같고. 누굴 원망해. 도련님이 바람 안 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평소 같았으며 시댁흉을 본다며 펄쩍 뛰었을 남편도 이번만큼은 동생과 부모님의 크나큰 과오를 변명할 길이 없는지 반박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온갖 난리를 겪은 시동생은 그제야 뼈저린 후회를 하면서 전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구질구질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동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런 시동생을 쳐냈다고 했죠. 조강지처를 내쫓고 사기꾼 내연녀에게 영혼까지 털린 시동생과 그런 아들의 불륜을 묵인했다가 골머리를 앓은 시부모님. 내연녀와의 끝없는 소송전 속에서 금전적 피해와 수치심에 한동안 꽤나 고통을 받았죠. 저는 그런 시동생과 시부모님을 보며 그럴 줄 알았다며 고개를 가로저었고요. 저와 동서는 비록 더 이상 동서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참 아끼는 동생이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 동서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내년 봄쯤에 재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쑥스럽게 웃으며 소식을 전해주었거든요. 동서가 만나는 남자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놓였고 새로운 출발을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온 동서가 과거의 아픔을 모두 잊고 행복하기만을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하려 하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국가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이영은입니다. 제 남편 이광호에게는 대학교 시절부터 무척이나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자 셋에 여자 한 명으로 구성된 이 무리에서 유일한 홍일점이 바로 강보라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실장 직함으로 일을 거둔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저 시간이나 때우며 뺀질거리는 쪽에 가까운 백수였죠. 원래는 대학교 때 다른 여학생들도 이 모임에 섞여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레 멀어지거나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는데 유독 강보라만큼은 끝까지 그 남자친구들 틈에 끼어남아 있었죠. 마치 여왕벌처럼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친구들을 소개해준다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강보라의 태도에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강보라는 노골적으로 저를 반기지 않았을 뿐더러 내내 제 남편 옆에 붙어서 자기가 저보다 저희 남편에 대해 훨씬 더 잘 안다는 듯 행동했거든요. 자기가 더 친하고 특별한 사이임을 과시하려는 듯한 그 태도에 기분이 상하는 건 당연했죠. 그 후 저희가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남편 친구들을 집들이에 초대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여전히 저를 힐끗거리며 의식하고 남편과 더 허물없는 사이인 척 굴려 애쓰는 강보라의 모습에 황당함을 느껴야만 했죠. 그렇게 집들이가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보라 씨가 혹시 자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예전에 사귀었다던가. 에?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자꾸 나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같아서 혹시 옛날에 둘이 사귀었거나 썸 같은 게 있었나 싶더라고. 제 진지한 물음에 남편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걔랑 미쳤다고 사귀냐? 그리고 보라 걔 원래도 아무 남자한테나 다 그래. 대학교 때부터 좀 유명했고 솔직히 오랜 친구라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톡 까놓고 보라 걔는 행실이 너무 해퍼. 저는 남편의 말에 눈을 흘겼습니다. 참나,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선 뒷담? 당신하고 당신 친구들 우정 알만하네. 자기가 신경 써 하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 그리고 친구니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야. 톡 까놓고 보라 걘 아마 결혼 못할걸? 애가 영 가볍고 해퍼서. 남자들이 연애는 해도 결혼을 하려고 하겠냐? 저는 남편의 말에 오히려 눈을 더 흘기게 되더라고요. 자꾸 해프다 어쩐다 하는데 당신이랑도 뭔가 좀 있었나 본데? 남편은 즐거우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진짜 아니라니까? 나 맹세코 그런 스타일 딱 질색이야. 친구로서는 털털해서 괜찮지만 이성으로서는 완전 별로라니까? 자기도 잘 알잖아. 나 그렇게 가벼운 스타일 완전 싫어하는 거. 남편이 너무나도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질색하는 거예요. 하도 그러길래 그냥 보라 씨가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 남편도 보라 씨에 대해서 친구긴 하지만 이성적인 감정은 눈꼽만치도 없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 반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승진 기념으로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한톡 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죠. 다만 제가 이번 달 말에는 다른 지역으로 출장이 잡혀 있으니 그때만 피해서 약속을 잡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은 친구들이 하필 제가 출장 가는 그날만 시간이 된다고 우겼대요. 그래서 그냥 그날 모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제 친구도 아니고 남편 친구들이었기에 저는 안 봐도 그만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난 어차피 출장 가야 하니까 친구들끼리 놀아. 라며 쿨하게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출장 그리고 남편이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놀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출장지에 도착해 낮에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같이 출장을 간 동료와 잠자기 전 맥주를 마시며 가볍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레 오늘 남편이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 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어머 주임님, 너무 쿨하신 거 아니에요? 그 모임에 여자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내가 집을 비웠는데 남편이 여사친 껴서 집에서 술을 마신다고요? 저는 그 말에 웃었죠. 뭐 여사친도 껴있긴 하지만 워낙 오래된 친구들이라서요. 괜찮아요. 에이 주임님, 아무리 그래도 여자 남자 사이에 완벽한 친구는 없는 법이에요. 저는 좀 찜찜해서 싫을 것 같은데요. 동료의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찜찜하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사실 저도 보라 씨가 신경이 안 쓰인 건 아니었습니다. 혹시 내가 없다고 술김에 내 남편한테 더 엉겨붙거나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제가 있을 때도 막 그러는데 제가 없으면 오죽하겠나요. 그때 문득 저희 집에 설치해둔 홈캠이 떠올랐습니다. 이사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단지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방법용으로 설치해 둔 것이었죠.
하나는 거실 책장 위에 올려두었고 다른 하나는 안방 구석에 교묘하게 숨겨두었습니다. 저는 슬며시 핸드폰을 들어 거실 홈캠 앱을 켜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과 친구들 3명이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강보라는 어깨가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과 섞여 그저 평범하게 술자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역시 별일 없네. 그냥 평소처럼 술판일 뿐이네. 저는 마음을 놓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씻고 나와 잠자리에 들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홈캠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보라 씨랑 진영 씨가 좀 다투고 있는 거예요. 둘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고 제 남편과 또 나머지 친구 한 명이 말리고 있었던 거죠. 뭐 때문에 싸우나 했는데 그 싸움으로 보라 씨가 먼저 일어나서는 현관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은 기다란 복도가 있고 그 끝에 현관과 화장실이 있는데요. 제가 보는 홈캠에서는 복도 쪽은 아예 안 보입니다. 그저 보라 씨가 먼저 나가기에 화가 나서 집에 간 줄 알았어요. 뭐 때문에 싸웠나 의아하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개진 진영 씨를 다른 친구들이 위로를 했지만 진영 씨도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기고 나갔습니다. 다른 친구 한 명도 덩달아 일어났고 저희 남편도 배웅하려는 건지 따라 나가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다툼이 있었고 갑자기 술자리가 파한 것 같았죠. 왜들 그러지 생각하며 아무도 없는 홈캠 끄려다가 무심코 안방 쪽 홈캠을 전환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실 쪽 홈캠에선 안 보이지만 안방 쪽 홈캠에는 아주 기괴한 무언가가 찍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눈을 의심할 정도였고 너무 놀라 소리까지 지를 뻔했죠. 거실 쪽 홈캠은 주방 쪽으로 비추고 있었기에 복도가 안 보이지만 안방 쪽 홈캠은 문만 열려 있다면 복도 끝이 보이는 구조였거든요. 모두 나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며 강보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관을 통해 나간 게 아니라 화장실을 간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보라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당연히 현관으로 걸어나가 남편이나 친구들을 따라 나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심스럽게 화장실 앞에서 거실 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치 애벌레처럼 바닥을 기기 시작하면서 안방으로 오는 겁니다. 보고도 뭘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어 넘어진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몸을 바닥에 착 밀착시켜서 꿈틀꿈틀거리며 안방으로 오는데 그걸 지켜보는 저는 등골이 오싹하고 무슨 공포영화 보는 것 같더라고요. 기괴함에 핸드폰 던질 뻔했죠. 이 여자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도 못 다물고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기는 강보라는 저희 부부의 안방으로 오는데 마치 안방에 있는 홈캠을 향해 점점 기어오는 것 같아서 더 기괴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보라 씨의 기행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죠. 안방까지 다 들어온 강보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갑자기 입고 있던 겉옷을 훌렁 벗어던졌습니다. 어깨와 쇄골이 훤히 드러나는 얇은 나시차림이 된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저희 부부의 침대 위로 올라가 대자로 드러눕는 겁니다. 황당함을 넘어 불쾌함이 밀려왔죠. 참 술주정 한번 고약하네 싶고 다시는 우리 집에 안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취했다 한들 미치지 않고서야 친구네 안방에 들어와 드러눕다뇨. 그것도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바닥을 기어서요. 남편이 들어오면 시겁하며 저 여자를 쫓아내겠지 생각하며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친구들을 배웅하고 돌아온 남편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있는 강보라를 발견하곤 좀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런데 곧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좀 황당하다는 듯 말하는 거예요. 너 여기 있었어? 아까 먼저 집에 간 줄 알았더니. 강보라는 침대에 누운 채로 나른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간 거 아니고 화장실 갔는데? 나와보니까 걔네가 나 놓고 가던데? 집에 먼저 간 줄 알았으니까. 너 아까 진영이랑 싸우길래 진영이가 너네 집 가본다고 하던데. 아, 오지 말라 그래. 조진영 말도 하지 마. 개 짜증나. 참나.
남편은 겉옷을 벗으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근데 너 안 가냐? 안 가. 나 취해서 여기서 자고 가려고. 야, 미쳤어. 다 찍혀. 우리 집에 홈캠 있는 거 못 봤어? 걱정 마. 내가 거실에 있는 홈캠 안 찍히게 기어왔어. 뭐라고? 저 화장실에서 여기까지 기어왔다고. 안 찍혔을걸? 헐, 너 진짜 대박이다. 이제 자고 가도 되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저지른 기행도 아니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실 홈캠을 피해서 안방으로 기어온 것이었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몰래 안방으로 올 생각으로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지도 않는 남편도 비정상적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진 상황은 제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죠. 적당히 마시지. 남편이 타박하듯 말하자 강보라가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이리 와봐. 너도 피곤할 텐데. 아, 진영이가 알면 나 죽는데. 알긴 뭘 어떻게 알아. 나 집에 간 줄 안다며. 그렇긴 한데. 우리 오랜만이네. 빨리 와봐. 아, 있어봐. 일단 씻고. 뭘 씻어. 처음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이리 와봐. 강보라가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남편은 거부하는 신용조차 없이 침대로 끌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안방 홈캠의 마이크를 통해 두 사람이 이상야릇한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쪽으로는 홈캠이 가지 않아서 영상이 찍히진 않았지만 소리는 다 찍힌 거죠. 그걸 듣는 제 심정은 오죽했겠나요. 손발이 차갑게 식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저희 집에서 이런 짓거리를 벌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나요. 그렇게 충격에 빠져있는 그때 갑자기 남편이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맞다. 안방에도 있는데. 뭐가? 아이씨, 안 봤겠지? 그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제가 보고 있던 홈캠의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아마 남편은 그제야 안방 홈캠이 생각나 카메라의 전원을 뽑아버린 모양이었죠. 미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전원까지 뽑아버리면서도 그 짓거리를 하겠다? 저는 그 길로 곧장 옷을 깨어입고 바로 차키를 챙겨들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출장지에서 집까지는 차로 꼬박 3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캄캄한 밤 저는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죠.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지만 오로지 저 인간의 꼬라지를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끝장을 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고 마침내 저희 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저는 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다 깨서 전화를 받은 동생에게 영상통화로 전환하라고 한 뒤 화면 너머의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녹화되는 걸로 설정해주고 지금부터 집에 들어갈 건데 녹화되는 거 다 저장하게 해놔야 돼. 알았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동생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어락을 조용히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굳게 닫힌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손에는 핸드폰을 쥔 채 문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복도의 불빛이 비치며 침대 위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옷을 모두 벗은 채 잠들어 있었죠. 저는 샅샅이 그것들을 찍었습니다. 잠시 후 인기척에 일어난 남편과 강보라는 휴대폰 화면을 치켜들고 서 있는 저를 보고 저승사자라도 나타난 양 즐겁을 하더라고요. 야, 이 미친 것들아! 제가 악을 쓰자 홍비백산한 강보라가 옷으로 몸을 가리며 도망가려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대로 달려들어 강보라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거다! 아! 강보라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고 남편이 당황하여 저를 뜯어말리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머리채마저 다른 한 손으로 틀어쥐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니 저도 모르게 엄청난 괴력이 뿜어져 나와서 양손으로 두 사람 머리채를 잡은 거죠. 남편은 저를 뿌리쳤는데 그 와중에 영상통화가 켜져 있는 제 휴대폰을 발견하고는 그걸 들고 도망치려 하는 겁니다. 저는 안방 구석에 있던 물건과 방바닥에 전원이 뽑혀있던 홈캠을 집어들어 남편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홈캠에 맞은 남편이 바닥에 자빠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겉옷만 대충 걸친 채로 도망가더라고요. 신발도 한 짝만 신고요. 아마 제 폰에 동영상 증거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그걸 지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남편이 제 휴대폰을 빼앗아 가봤자 동생 쪽에서 이미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고 있었기에 상관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고 동영상 녹화가 아니라 영상통화 녹화를 한 거죠. 동생이 저장을 할 수 있게요. 안방에는 저와 강보라 둘만 남았습니다. 강보라는 팬티바람으로 도망가는 제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혼자서 쩔쩔매더라고요. 아이씨,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해. 저는 강보라를 혐오스럽게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추접스럽다. 바닥 설설 기어 들어와서 내 남편이랑 그러고 싶어? 진짜 그렇게까지 남의 남편이랑 뒹굴고 싶더냐고. 강보라는 제 말에 기가 질린 듯 하더니 제가 기가 막혀 하는 틈을 타 저를 강하게 밀치고는 옷만 손으로 들고 도망치듯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강보라가 밀치는 바람에 저도 확 넘어지면서 화장대에 허리를 부딪히기까지 했죠. 허리가 아파서 끙끙대는 사이에 이미 주랭랑을 쳤더군요. 저는 두 사람이 모두 도망간 텅 빈 집, 어지러운 안방을 뒤로하고 일단 현관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다른 번호로 바꿔버렸습니다. 겉옷 하나랑 신발 한 짝만 신고 간 남편 놈이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말이죠. 몇 시간 뒤 차가운 새벽 밖에서 덜덜 떨며 서성거리던 남편이 다시 돌아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빅 삐비빅.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죠. 저기 영은아, 문 좀 열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얇은 옷가지에 한쪽 신만 신은 남편이 밖에서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애원했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결국 한참을 문 밖에서 떨던 남편은 포기했는지 잠잠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제 폰으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부탁했더라고요. 저는 그 밤 동안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머리가 차갑고 맑아졌어요. 저는 다음날 회사로 갔습니다. 출장 간 사람이 갑자기 회사로 오니 다 황당해했고 저랑 같이 출장 간 동료도 깜짝 놀랐다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니 제가 없어져서요. 저는 대충 집에 큰일이 있어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는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원래 폰은 분실했다고 하고 해지 후 새 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어젯밤 남편과 강보라가 저희 집 안방에서 벌인 짓, 그리고 제가 현장을 덮쳐 남편이 도망간 걸 전달했습니다. 남편은 아마 시동생네 자취방에 가 있을 거란 말도 덧붙이고요. 시부모님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시며 당장 올라오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 정리 다 끝났고 이혼은 무조건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서 받은 영상통화본과 제가 확보한 홈캠 영상을 챙겨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저는 망설임 없이 강보라와 남편을 상대로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저는 상간녀 소송 소장을 강보라와 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보라의 부모였습니다. 딸이 남의 가정을 파탄냈으면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였습니다. 네가 우리 딸 머리채를 잡고 때렸다며? 남편 간수 못한 네 잘못이지. 왜 애몬 우리 딸을 패? 너 이거 폭행죄로 당장 고소할 거야. 너 공무원이라며? 네 직장 쫓아가서 공무원이 사람 팼다고 인터넷에 올려줄까? 알고 보니 강보라가 부모에게 자기가 한번 실수했는데 제가 자기를 밀쳐 허리를 다쳤다면서 저를 맞고소하겠다고 펄펄 뛰었다는 겁니다. 저는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대신 통화 녹음 버튼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소하세요, 얼마든지. 저도 그때 안방에서 강보라가 저를 밀쳐서 허리를 제대로 부딪혔거든요. 남의 집 안방에서 남의 남편이랑 뒹군 상간녀가 폭행까지 저지르다니 참 대단한 따님 두셨어요. 저도 진단서 다 떼놨고 녹화도 되어 있습니다. 저도 폭행으로 고소할게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제 직장 찾아와서 협박하시겠다고 한 거, 이것도 다 녹음했습니다. 역시 똑같이 고소할게요. 제 단호한 대답과 녹음했다는 말에 전화기 너머에서는 멈칫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다음은 남편 차례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상감 및 이혼 소장 역시 남편의 회사로 송달되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으로 소장이 날아가자 회사 내에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고 남편의 회사 생활도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터진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기막힌 불륜 사건은 남편의 대학 동기 친구들에게도 당연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 한 명인 조진영이라는 남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홈캠 영상에서 강보라가 조진영 말도 하지마 개짜증나 라고 언급했던 바로 그 친구였죠. 진영씨가 털어놓은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영씨와 강보라는 사실 남몰래 사귀고 있는 사이였고 심지어 양가 인사까지 마치고 결혼 약속까지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남편 이광호는 그 두 사람이 결혼할 사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친구의 예비 신부인 줄 뻔히 알면서도 제 출장날에 자기 집 안방으로 불러들여 그 짓을 했던 겁니다. 강보라 역시 결혼할 남자가 있으면서 바람을 피운 것이고요. 저는 진영씨에게 굳이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이 녹화해두었던 영상과 홈캠 원본 영상을 진영씨의 카카오톡으로 조용히 보내주었습니다. 진영씨는 키가 180 중반에 덩치도 아주 크고 입이 거친 친구라 평소에도 화가 나면 무척 무서운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예비 신부와 10년지기 친구가 나눈 역겨운 영상을 확인한 진영씨는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렸죠. 며칠 뒤 건너 들려온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진영씨가 제 남편을 찾아가 그대로 멱살을 잡고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날 진영씨에게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앞니가 부러져 결국 임플란트까지 새로 박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편의 10년지기 대학 친구 모임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죠. 결국 그 오랜 친구 관계도 완전히 끊어지고 박살이 났다고 했고요. 저는 그 시끄러운 소동과 생난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뻔뻔함과 강보라 측의 발악이 있었지만 제가 확보한 영상 증거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며 남편과 강보라 양측 모두에게 합당한 위자료를 두둑하게 받아냈습니다. 자기 머리채를 잡고 밀쳤다며 강보라 측에서 운운했던 폭행 고소건은 저 역시도 허리를 다친 진단서와 협박죄 녹음본을 들이밀며 강경하게 나갔어요. 그 일은 서로 없던 일로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강보라 측으로 위자료만 받고요. 모든 서류 정리가 끝나고 법원을 나서던 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그날 집에 홈캠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강보라는 뻔뻔하게 남사친의 아내인 저를 비웃으며 계속 제 집을 들락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를 제 모습을 상상하면 지금도 기가 막히고 아찔합니다. 이제 저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잘라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제 커리어를 탄탄하게 쌓아가며 그 어떤 기만이나 거짓 없는 깨끗한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온전히 저를 위해 꿋꿋하고 씩씩하게 잘 살아보려 합니다. 이것으로 제 기막혔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